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 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23번째 강의, 1910년대 식민통치와 국내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용이 복잡해서도 아니고 내용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실은 굉장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있어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 파트이기도 합니다. 너무 뼈아프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독립을 한 지 100년이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1910년대부터 우리 광복까지의 역사를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전근대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근현대사로 간 넘어와서 개화기에 막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외세를 물리치고 봉건적인 모습들을 뿌리쳐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화기 말기에는 의병항쟁도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고 애국개몽운동도 일어났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일제강점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35년, 45년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마무리하면서 개념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는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완전 개화기를 도표로 이해를 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도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100%로 이 표로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이 표를 알면 대략적인 문제는 한 30%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개괄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도표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만들었겠죠. 파트가 3파트로 나뉘어져요. 당시의 국제정세, 일본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여러분들 복잡해하는 부분인데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국내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에도 1910년대부터 45년대까지의 일본의 통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시대별로 같이 통합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지 딱딱하기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를 잘라서 살펴볼 건데요. 1910년대 일본의 통치는 무단 통치였어요. 어감이 어떠세요? 무단으로 통치한다. 말 그대로 총과 칼로 힘으로 억압하던 통치 시기였습니다. 자, 이 무단 통치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같이 모여 있는 거 혹은 모임을 만드는 것도 허용이 안 됐어요. 독립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완전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비밀 결사로 추진이 돼요. 공식적인 활동이 모두 다 안 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비밀 결사로 추진이 되고요.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일본을 막 후련하게 패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당연히 안 되고 초창기의 무단 정치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나라 바깥에 넘어가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하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매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화려한 전쟁, 우리의 대승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역사는 지루하고 흥미있고의 차이가 아니죠.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고 군사를 양성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년에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패전국의 식민지의 민족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대한독립 만세 관련된 이 만주에서도 선언문이 나오게 되고 일본 도쿄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독립 만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호응으로 3월 1일 날 운동이 있게 됩니다. 자, 3월 1일 운동 이후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피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에 의해서 일제도 더 이상은 우리나라를 무단으로만 통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친일파를 양산해내서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
이간질 시키겠다고 하는 일제 그 치사스러운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문화통치였고 실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간질, 분열 정책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화통치기 상황 속에서 일단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는 다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예전처럼 비밀 결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운동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좀 더 많이 다양해졌어요. 이 다양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정말 평범한 대중들에 의한 운동, 대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중 맞아요. 대중가요 할 때 그 대중들, 이 대중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른과 어린이 중에서는 어린이, 소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전부터 신분적인 차별을 받아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좀 고통을 겪고 있었던 백정 출신 가문들, 그런 후예들의 백정차별에 대한 반대운동인 형평운동도 일어나고 여성운동도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나요? 그 암살에서 보는 것처럼 의열단의 활동도 바로 1920년대 국내에서 본격화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서 서로 계속해서 다른 트랙으로 독립을 진행해 나가다가 이거를 통합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이것이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신간회 창립인데, 신간회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당연히 합법적이고 공개적 활동이었겠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라 바깥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이걸 이끌어 나갈 구심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원래 조직 형태의 정부가 7개 정도 수립이 되었다가 하나로 상하이로 통합이 되는데, 상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외교론을 통한 독립운동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독립전쟁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무장독립전쟁이 일어났는지 등을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또 10년 단위로 사건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번에 딱 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경제의 주가가 다 폭락을 하게 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과잉으로 만들어낸 물건을 팔 시장이 없었던, 바꿔 말하면 식민지가 부족했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전쟁을 통해 뭔가 산업을 일으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만주에 침략해서 괴뢰 국가를 수립하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던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미국까지 전선을 확장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가능하면 전쟁에 많이 써먹기 위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자체를 지우려고 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당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운동, 우리 말, 우리 글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장독립 투쟁까지 여러분들 역사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 이것만은 꼭 넘어가서 관련된 키워드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헌병 경찰을 통해 통치했어요. 어떤 성격인지, 이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조선총독부를 세워서 최고 통치 기관으로 삼았습니다. 총독은 누가 임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즉결처분권은 헌병 경찰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지금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됐던 태형령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경제적인 수탈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토지들을 수탈해 갔고요. 그 토지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이 세운 기관에 넘어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그 토지 명부를 떼어봤더니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정말 허울뿐인 토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허가를 받아야지 세울 수가 있었어요. 자, 국내 독립운동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독립의군부는 의자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관련해서 독립의군부의 키워드가 복벽주의입니다. 지금의 복고풍과 통하게 되는 복벽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립의군부와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대한
광복회가 있어요. 이걸 이끌어 나간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진 영웅 박상진 선생님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존칭을 붙이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붙이지 않으면은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외에는요, 신흥 무관학교가 세워져서 독립군을 양성을 해내게 되고요. 그 중심이 됐던 군대 중에 하나가 북로 군정서군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지역에서는 정부 형태로 대한국민의회가 수립이 되고요. 전명훈과 장인환, 이런 의거 활동을 미주 지역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그거에 의해서 통치수단이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 1910년대 우리 하이라이트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강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1910년대 일제가 우리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리고 국내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순으로 나누어서 1910년대를 이 강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를요,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무단 통치. 혹은 헌병 경찰 통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진이 그걸 되게 잘 보여줘요. 무단 통치의 속성이 약간 캐릭터를 잡아보면 여러분 장칼이에요. 굉장히 긴 칼을 차고 헌병 경찰이 무섭게 돌아다니는, 정말 총과 칼로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유행한 말이 조선인과 명태는 두드려서 패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대요. 아니 어디다가 지금 명태를 갖다 대요. 어쨌건 이때는 뭔가 매를 써서 사람들을 엄하게 이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 거죠. 자, 무단 통치기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뭐 끝날 때까지였죠. 광복 전까지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조선 총독부였어요. 자, 조선 총독부에는 총독이 파견이 됐는데요. 이 총독은 아무나 못 와요. 일본인 중에서도 현역 군인 대장 출신만 올 수 있습니다. 무관 출신 총독만 파견이 됐는데요. 이 무관 총독은 뭐 해야 돼요? 완전히 한국을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식민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어떤 한국인 독립운동가가 너무 뛰어나서 저 독립운동가를 완전히 죄를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고 싶어요. 그럴 때 딱 기소까지는 했는데 사법부에서 무죄를 내린다면 이건 일제 식민 통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까지도 모두 다 누구에게 준다? 무관 총독에게 줍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요. 심지어 이게 집행이 되는 사법도, 진행해 나가는 행정도, 군사권까지도 한 명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슈퍼파워죠. 완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왕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총독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 산하에는요, 이걸 완전 대리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헌병 경찰이었는데요. 자, 헌병 경찰식이라고도 해요. 헌병 경찰에서 헌병 경찰 따로 볼 수 있죠. 헌병은 지금도 쓰는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군인들의 경찰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의 경찰한테, 이 군인들을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군인들의 경찰한테 일반 한국인에 대한 사무까지도 보게 한 거예요. 아니, 군인이랑 경찰이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들에게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줬던 게 직결처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결처분권은 정당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즉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수사를 진행을 한다던가 우리가 뭐 정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은 살면서 많지 않잖아요. 있으면 안 되죠. 어쨌건 이 상황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직결처분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재판구도를 한번 보면요. 권력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것 같으면 수사를 바로 이쪽에 있는 경찰과 검사 쪽에서 합니다. 수사를 경찰이 하고 기소를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판사가. 이쪽에 재판과 이 판단을 판사가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대상이 된 사람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불리고요. 그 사람의 변호인을 써서 여기서 완전히 재판에서 유죄라고 나올 때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권력이 삼각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죄를 받을 수도 있고 표적 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직결처분권은 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현을 해보자면 재판과 처벌, 수사, 기소까지 헌병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는 아무런 이런 판단에 그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건 아니에요.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이런 직결처분권으로 범죄 직결내라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처벌이 된 사례가 10만 건이 넘어요. 한 해 동안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사례를 보면요. 터무니없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인이 집 앞에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 뭐 개가 시끄럽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들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직결처분권과 더불어서 정말 한국인에 대한 탄압, 무단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게 특정한 벌이 한국인에게만 가해진 거예요. 바로 태형이죠. 자, 태형은 사람의 볼기를 치는 건데 이미 예전에 폐지가 됐던 거예요. 이걸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런데 이 부활시키고 나서 태형령을 진행해 나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만 그 시행규칙 보잖아요. 몰래 집행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자식이 저녁에 늦게 안 들어오면 이 시기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디에 끌려가서 태형을 당할지 모르니까. 선생님, 뭐 엉덩이 몇 번 맞는 게 이렇게 뭐 아프다고 그러세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맞다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태형과 관련된 자료 보잖아요. 30대 이상을 하루에 못 때리게 해요. 왜냐면 3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맨 엉덩이에다가 엄청 두껍고 이제 너비가 넓은 그런 이 무기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조선 태형령으로 한국인에게만 이제 처벌을 가한 거죠. 선생님이 요거 항상 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어릴 때는 설마 중학교 때쯤인가 체벌금지가 나왔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맞았는데 뭐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은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직접 교단에 서서 보니까 정말 매를 들어야 되는 순간은 정말 끝까지 가서 내가 정말 학생을 진심으로 됐는데도 매를 들어야 되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힘으로 누르기 위한 수단이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병들어갔던 거죠. 정말 숨막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조선 태형령, 무단 통치기의 키워드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관리와 교원들은 다 칼을 차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수업,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십니다 하면서 긴 장칼을 차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 그리고 완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한국인의 언론, 한국인이 모이거나 뭐 모임을 결성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출판을 하거나 하는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서 뭔가 독립운동을 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는 그 돈을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세금을 거둘 때 가장 큰 덩어리가 정근대 사회랑 똑같아요. 토지. 그러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어느 토지가 누구 토지인지가 분명해야 되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그냥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해요. 이 토지가 내 토지라고. 그럼 아무 토지나 가서 신고를 하면 될까? 아니죠. 이게 내 토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 막 응해서 이 신고를 했을까요? 아니었죠. 미신고 토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미신고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시에 이 토지조사 사업부의 그런 기록을 보면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뭐 어느 토지가 뭐 지번까지 붙여서 누구에게 소유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수탈해 갔던 일부 토지들은 아직도 원래 주인이나 우리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뉴스를 이제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가 정말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현재 정말 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탈을 해가고, 하나 더 회사령을 발표해서요.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제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의 민족자본을 허가를 해줬을까?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정말 민족자본이 미미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갔을까?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하이라이트.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최고기관은 조금 전에 봤죠, 여러분. 뭐였어요? 조선총독부. 육해군 대장 중에 총독이 임명되었습니다. 때려본 놈이 때린다고. 정말 군인 출신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를 했던 거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식민 통치를 할 것인가가 딱 보이는 순간이에요. 2번, 이 제도는요,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는 제도였어요. 쉽죠? 헌병 경찰 제도인데, 이들은 재판이 없이 뭐를 행사할 수 있었다? 즉결처분권. 범죄 즉결례라고도 하는데, 즉결처분권이 훨씬 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파악해 두시고요. 1번은요, 이것을 통해서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했대요. 뭐를 통해서 확보를 했죠? 토지조사사업. 그리고 무단통치기에는 회사 설립 시 조선총독의 뭐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나중엔 신고제로 바뀌게 되는 게 1920년대입니다. 10년대, 20년대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립운동이 일어났을까? 국내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결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여있으면 혼나는데, 모여있으면 처벌을 받는데. 자, 두 단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독립의군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광복회인데, 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일단 독립의군부의 중심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세요. 독립의군부에 이 의자 있잖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글자 아닌가요? 의로운 군사, 의로운 병사, 의병활동. 맞습니다. 독립의군부는요, 우리 조선 말기에 개화기까지 의병을 일으켜서 정말 나라를 끝까지 지켜보고자 했던 그 흐름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최익현 부대 기억나시죠? 그 최익현 부대에 속해 있던 임병찬이 주도해 나갔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민의 이후로는 전부 다 공화정을 추구했어요. 왕이 없는 정치 형태. 우린 입헌군주제를 추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게 왕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벽주의.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보고요.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한 응답하라 1994인가 1997인가 유행했던 것처럼 복고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왕정이라고 합니다. 고종과 밀지로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국권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사회적인 자유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광복회는요, 박상진이 주도를 해나갔는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김좌진도 이때 같이 주도를 해나갔는데 박상진을 선생님이 꼽은 이유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박상진은 집안 자체가 엘리트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승정원의 그 승지를 지냈어요. 대표적인 육아 가문의 엘리트 출신이었고 당연히 본인도 공부를 되게 잘했겠죠.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판사 시험 임용에 합격해요. 근데 그 임용에 합격해서 평양법원에 발령된 해가 1910년이었습니다. 경술국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판사. 꿈이 직업 아닌가요? 정말 선생님 어릴 때도 치과의사랑 판사가 꿈이었던 시기가 딱 한 시기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박상진은 정말 일제치하에서 내가 식민지 개가 되느니 나오겠다라고 해서 발령이 된 해에 때려치고 나와서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대한광복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 대한광복회에서는요, 목표가, 자, 이 다음부터는 다 이걸로 끌어나가면 돼요. 공화정 추구. 왕이 없는 정치 형태. 이때 할 수 있는 활동은 진짜 제한적이에요. 뭐를 해야겠어요? 일단 뭐가 돈이 있고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돼야지 해 나갈 테니까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기사도 있는데요. 이
박산진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때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가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고문을 받을 때 얼마나 동지들 불러고 이제 일찍 그 헌병 경찰들이 굉장히 모진 고문을 가했겠죠. 근데 끝까지 한 명도 발설 안 했대요. 그래서 이때 이 박상진의 동지였던 한운이나 김좌진 같은 사람들이 만주로 무사히 걸리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서 1920년대 무장투쟁의 역사를 쓴 거예요. 자, 이런 비밀결사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국내 운동에 완전 역변을 가져오는 사건이 바로 3.1운동인데요. 3.1운동은 국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일제식민통치, 국외까지 영향을 줘요. 자, 배경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패전국의 식민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한 거죠? 그건 여러분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지금은 뭘 보여줘야 돼요? 독립에 대한 의지. 거기다가 시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가 죽었냐면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독살됐다라고 하는, 일제에 의해서 독살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진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되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기 나름이죠. 심지어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고 대한제국의 황제로 선포를 했던,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했던 고종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9년 동안 이어져 온 무단통치. 이 분노와 막 울분이 섞여 나가게 되면서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나라 바깥에서 먼저 만세 이제 독립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대한 독립선언이 먼저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2월 8일에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3.1운동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자, 3.1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전개 과정을 먼저 이제 그림으로,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1운동 당시에 국내에서 국외보다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모이는 게 일단 안 됐잖아요. 그럼 3.1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초창기의 시작은 이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산 안 되는데 종교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계 인사들, 종교 모임은 인정을 해줬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종교계 각 인사들 있잖아요. 불교, 천도교, 뭐 기독교 인사들이 모여서 민족 대표라고 스스로를 자칭을 하고 3.1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선생님 실은 이렇게 부르기 싫어요. 나중에 한 역할이 거의 없거든요. 민족대표 33인은 우리가 엘리트와 일반 대중을 구분해보자면 엘리트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원래 먼저 계획을 했던 것은 탑골공원에 가서 우리의 독립의 의지, 딱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고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끝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될까? 안 되죠. 탑골공원에 딱 가봤더니 당일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날이 3월 1일이었죠. 3월 1일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달력을 이렇게 앞으로 막 가가지고 1919년을 찾았어요. 1919년 3월 1일,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인산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시기였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3월 1일은 아니었어요? 3월 1일은 일요일. 종교계 인사니까 교회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3월 2일이 제외가 되고 3월 1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탁골공원 3월 1일 날 딱 갔더니 민족대표 33인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딱 덜컥 겁이 났어요. 여기서 이걸 발표하게 되면 이게 막 만세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무력항쟁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직접 손으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제 식민통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택시 7대 나눠서 가서 체포가 돼요. 그 시각 탁골공원에서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정의감 넘치는 학생들이 민족대표 33이 오기로 했는데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이들은 이미 체포가 돼서 사라지고 있고 3월 1일을 놓칠 순 없으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용단에 올라서서 그 독립선언문을 읽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만세 시위가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달까지 이어져요. 심지어는 그냥 어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3.1운동은 3단계예요. 최초에 시작이 되는 점화기, 도시로 확산되는 시기, 농촌으로 확산되고 심지어는 해외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자, 전개 과정 점화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점화기에는요, 민족대표 33인이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날 뻔한 운동을 누가 살린 거예요? 불씨를 학생들이. 자,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면서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평화적인 만세 시위였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완전 서울에서만 딱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되다가 도시로 확산이 되겠죠. 자, 이 도시 확산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과 도시에 주로 밀집해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 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이죠. 자, 그러다가 이 운동이 나중에는 완전 전국의 곳곳까지 스며들게 되면서 농촌에서도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농민들이었겠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기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상황쯤 되면은 일제도 엄청난 무력으로 학살에 가까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항쟁은 무력 항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해외까지 뻗어나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진 않았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실패해요. 그러면 이게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되고 이게 고스란히 3.1운동의 의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의의를 살펴보면요. 생각을 했어요. 3.1운동 자체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1운동이 얘기를 했잖아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달까지 이어졌고 초등학생까지 심지어 해외까지 뻗어나가게 됐어요. 교통도 통신도 심지어 한국인이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됐던 그 시기에 한날 한시에 한국민들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이걸 이끌어 나갈 조직이 없었어요. 구심점, 지도자, 민족 대표라고 지칭했던 그들은 이미 체포돼서 사라지고 있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힘이 하나로 묶일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걸 계기로 1920년대에는 나라 바깥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니까. 자, 그리고요. 조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무단 통치에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무단 통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자, 3.1운동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왔어요. 자, 국내에서 비밀결사도 있고 지금 어떤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3.1운동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 바깥에서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진행해 나갔는지 살펴볼게요. 정말 세계가 넓죠. 이 세계 곳곳에 한국인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크게 4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어느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는 것 자체가 독립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독립인데 어떤 방법으로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먼저 볼까요? 파란색 압정. 파란색 압정은 지금의 러시아 영토죠. 연해주 지역, 이 지역에도 한인들이 많이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요. 2번 빨간 압정이 어디예요? 만주 지역. 선생님, 간도는 어디 있어요? 간도는 만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남만주를 뜻해요. 남만주에서도 서쪽에 있는 걸 서간도, 위쪽으로 올라붙은 걸 북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관내, 그러니까 중국 관내는 만리장성 안쪽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중국 관내에서의 활동이 바로 상하이였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이 4번째, 미주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 2, 3, 4를 보면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일단 무장독립 투쟁하기엔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한국인들이 이주하기 쉬우면서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쉬운 곳, 국내로 진입하기가 쉬운 곳 1번과 2번이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을 위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3번 같은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기에 너무 좋냐면 다른 나라에 우리 너무 독립하고 싶어 라고 어필하는 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상하이에 각국의 이런 외교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이태원의 그 밀집, 외국인 그런 밀집 지역처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외교.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자. 외교론자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있었고요. 실은 미국 지역은 독립운동가는 거리가 멀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군인을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처음부터 독립을 생각하고 간 사람들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철도 이런 공장에 뭐 노동자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나간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주 지역. 자, 미국에는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에 사람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안창호인데요. 흥사단을 조직을 하는데 사진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너무 잘생겼죠? 선생님 맨날 너무 잘생겼죠? 미남이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외모지상주의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잘생겼으니까 너무 잘생기신. 당시에 미국에는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어 교육을 위해서 갔다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해요. 자, 왜 거절당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약소국가, 식민지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위한 막 큰 포부로 갔던 건 아닌데 이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구심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든 게 흥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인사회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제 이끌어 나왔던 것이 안창호인데요. 안창호 같은 경우에 이 미주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자식들을 꾸리게 되는데 이건 여담이에요. 여담이니까 여러분들 막 눈을 부릅뜨고 듣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안창호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안필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닮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잘생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그래서 안필립이 주로 맡았던 역할이 악독한 일본 군인이었대요. 일본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거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이미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들게 되고요. 안필립 자체가 그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해서 남기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미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여기에 정말 획기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 의거활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주 지역에서 전명훈과 장인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망발을,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던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사건이죠. 자, 이게 당시 크로니클 신문이라 해서 나왔던 그 신문 기사인데요. 스티븐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나라 기억나세요? 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을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막 인터뷰할 때마다 막 그런 열등한 조선인은 일본인의 지배를 받아서 행복해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 거를 기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솔직히 진짜 제거하고 싶었겠죠. 이 제거, 의거 활동에 나섰던 전명훈과 장인환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미주 지역에 갔다가 이런 만행을 참지 못하고 의거 활동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 띄워볼게요. 전명훈, 장인환. 샌프란시스코 의거 선생님이 스포일러부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공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이때 사살돼요. 그런데 엄청난 반전.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엄청난 반전이 전명훈과 장인환이 한날 한시에 스티븐스를 저격을 했는데 둘이 원래 알거나 같이 계획을 한 게 아니었어요. 둘 다 각기 스티븐스를 저격할 계획을 꾸리고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만나서 거사를 성공을 한 거예요. 원래 먼저 전명훈이 총을 쐈는데 그게 불발됐대요. 근데 불발된 걸로 막 그냥 불발됐는데 끝 이런 게 아니라 스티븐스한테 막 달려들어서 육탕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총알이 날라왔죠. 그게 장인환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이제 영어로 미국사에다가 한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막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주 지역의 실은 독립운동은 장인환과 전명훈 이런 사람들의 의거 활동이 없었으면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미주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볼게요. 만주, 남만주 중에서도 서쪽,
서간도 지역에서는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정말 작정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서간도나 북간도나 어쨌건 중국 영토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A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를 겪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네 독립운동을 하겠대요. 그 땅을 빌려달래요. 그럼 우리도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그걸 선뜻 내주기는 어렵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사람들이 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내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돈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요.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거기서 군대를 양성해내는 일까지가 너무나 힘듭니다.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특히 선생님 세계사 수능 강의하고 선생님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이 이렇게 치열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걸 내던지면서 독립운동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분이 이회영입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 여러분들 이항복 알죠? 이항복. 우리 어릴 때 다 이렇게 위인전 같은 걸 읽을 때 봤던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이항복 집안이에요. 당시에 현가로는 정말 최저가로 정산을 했을 때 600억이 되는 재산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삼원보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학교를 세워요. 원래 신흥강습소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이름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데, 자, 신흥에서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돼요. 신자가 신민회를 계승하고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신민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여기서 지내는 숙식비 뭐 관련해서 다 무료였어요. 여기에서만 3,500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냐면 당시에 중국에서 가축들에게 주던 사료, 그 좁쌀 이런 걸로도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왔던 군대, 바로 서로군정서군,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북로군정서군이 1920년대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20년대가 없죠. 자, 북간도에서는요, 중광단이 이걸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종교로 봤을 때 단군을 숭상하는 발음이 너무 꼬여요. 왜냐면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 빨리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해하시죠?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에서 여기를 구심점을 삼는데요. 나철 떠오르시면 돼요. 이 대종교에서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좋아하는 글자가 중광입니다. 밝게 중요하게 빛난다는 뜻으로 중광절이 있을 정도예요. 이 대종교의 단체였던 중광단이 이걸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북로군정서군은 초창기에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관련된 이 무술이나 훈련과 관련된 것이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학습서랑 이제 인재들을 파견을 해서 북로군정서군은 또 동북 최강의 부대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가장 무장 독립투쟁이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다른 지역 가볼게요. 중국 관내, 그러니까 만리장성 안쪽으로 가보면요, 상하이가 대표적이고, 여기는 아까 살펴봤던 것 그대로입니다. 외교론이 중심이 돼서요, 당시에 신안청년당이라고 해서 파리 강화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에서 모여서 평화회담을 나눌 때 신안청년당을 조직해서 김규식을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를 표현을 하려고,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방향 자체가 뭐예요? 외교예요. 그럼 이 전에는 여기는 무장투쟁이지,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여기는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면서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지역도 가볼게요. 연해주. 자, 지금의 러시아 지역인데요. 러시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가 좀 편했어요. 오히려 만주 지역보다 더. 왜냐면 당시에 소련이었던 러시아가 이 국경선 근처에 너무 춥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주 정책, 장려 정책을 실시를 해서 한국인들의 마을이 형성이 됐던 것이 바로 신안촌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주로 그런 장소가 됐고요. 여기에서는요, 우리나라 3.1운동 이후에 막 국제정세가 요동칠 때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3가지 라인의 모태가 되는 그런 정부가 있어요. 그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바깥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우리 중요한 표현들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 자,
이것은 임병찬이 고족의 밀명을 받아 결성한 독립운동단체래요. 이미 왕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임병찬, 의병, 독립의군부. 자, 단체로 뭐를 표방했어요? 이제 왕정을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복벽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지향했고 이후에는 계속 공화정입니다. 신민의 이후로 공화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독립의군부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는 최대 만세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3.1운동의 만세 시위가 이것으로 확산되면서 무력항쟁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항일투쟁으로 바뀌면서 농촌까지 확산되면서. 자, 3.1운동의 결과 조직적인 독립운동 지도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의의죠. 자, 우리 23강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했던 역사적인 내용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국사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사시대부터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1, 2강 용어하고 3강의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막 불평등 생기고 기억나시죠? 강가 바닷가 움집 짓고 했던 시기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고대 시기로 갔어요. 고조선 초기 철기 시대 지나서 고대 국가의 삼국시대를 살펴봤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남북국 시대가 펼쳐지는 시기까지. 그러다가 후삼국시대가 펼쳐지고 고려시대로 넘어가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간 거. 고려시대는 포인트가 지배층이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15, 16, 17, 18, 19세기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나라 말기에 이제 외세 침입 이런 과정 속에서 개화기가 시작이 됐고요. 흥성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1910년까지의 흐름들을 다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요.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국제정세, 일제 실제통치, 국내의 독립운동을 살펴볼 수 있었죠. 연대별로 딱딱 끊어졌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45년에 광복하기까지 10년대는 무단통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독립운동은 비밀결사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외는 뭐였어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민족 자유결주의로 인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도 살펴봤어요. 3.1운동의 결과 일제 식민통치가 무단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고 우리는 국내에서는 좀 더 자극을 받은 그리고 문화통치로 받게 되면서 내용들이 다양화됩니다. 여기에 나라 바깥에서는 이걸 이끌어나갈 조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10년대 놀라운 결실들이 무장독립투쟁으로 45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전쟁들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일본의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글과 역사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족문화 수호 관련된 운동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한눈에 이제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1910년대 했는데 관련된 키워드들 마지막으로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무단통치. 무단통치 시기에는요. 일본이 최고 관서로 뭐를 설치했어요? 조선 총독부.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는 무관 출신 총독밖에 못 왔는데 조선 총독부 밑에서 실질적으로 식민통치를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헌병 경찰들이었습니다. 헌병 경찰들은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재판 없이 처분, 즉결 처분권. 심지어 즉결 처분권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해서만 볼기를 때릴 수 있었어요. 태형력.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주 볼 수 있는 교원의 모습이나 관리의 모습에서 장칼이 특징이었습니다. 칼찬교사.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인에게는 기본권이 제약됐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이 됐던 내용들,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 내용들. 머릿속에 요 키워드만 남아있어도 여러분 100% 성공.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수탈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뜯어가야 되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자신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 신고해야 돼요.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미신고된, 신고가 안 된 토지가 있으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불황화 집단들에게 우리나라의 토지를 뭐 불화해 준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싼 값으로 넘게 되면서 일본인의 이런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1910년대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우리 국내 독립운동도 살펴봤어요. 국내 독립운동으로 특징적이었던 단체, 독립의군부, 의자에 주목해서 무순주의, 복벽주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의병 활동에 참여했었던 임병찬이 주도를 했고 고종과 밀지를 통해서 연락하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과 딱 구분이 됐던 것이 바로 대한광복회였죠.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왕정이 아닌 신민의 이유로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했던 거 공화정을 추구를 했고요. 선생님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박상진이 주도를 해 나갔습니다. 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내 독립운동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3.1운동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이것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학생, 노동자, 농민의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걸 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일제 통치 방식도 무단 통치에서 뭐로 바뀌어요? 문화 통치로. 자, 국외에서는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활동들이 활성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지역 서간도부터 살펴볼까요? 서간도에서는요. 일단 이회영이 중심이 돼서 삼원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도 설립이 되고 군대도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신흥강습소에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군대가 서간도잖아요. 서로군정서. 북간도에서는 중광단, 대종교 생각하면 되고 중광단, 북간도니까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른 지역 연해주로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한국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죠. 신안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되는 세 조직 중에서 하나 대한국민의회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아주 멀리는 아니지만 상하이 관내, 중국 관내 지역으로 가보면요. 중국 관내 상하이에 주로 자리를 잡았고 신안청년당이 있었고요.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파견하면서 무슨 활동?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들 3명 정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100% 성공이죠. 안창호, 전명훈, 장윤환. 의거 활동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910년대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다음 시기는 1920년대입니다. 24강에서는 1920년대의 일제 통치의 상황과 국내의 독립운동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기 통해서 키워드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